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쿠팡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강보라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쏟아진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 쿠팡 측의 대응에 의문이 쏠리고 있습니다. 쿠팡의 소극적인 태도에 정부의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을 통해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은 새벽 배송과 이커머스 서비스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쿠팡과 관련한 논란 YTN이 지속해서 보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한 보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쿠팡의 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되어 있는 보도들은요. 보면 볼수록 좀 질문이 늘어나는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뉴스가 그리는 장면은 분명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충분했는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만드는데요. 오늘은 쿠팡의 국회 청문회 보도를 중심으로 YTN이 어떤 부분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고 또 어떤 대목에서 한 발 더 들어갈 수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청문회 보도는 원래 강렬한 이미지를 내세우곤 합니다. 불출석, 공방, 말싸움 등은 모두 카메라가 굉장히 잡기 쉬운 요소들인데요. 예. YTN도 청문회에서 쿠팡의 버티는 듯한 대응, 그리고 현장의 충돌 상황을 빠짐없이 방송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일부 청문회 보도가 다소 좀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장면이 반복될수록 시청자의 질문이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이런 정보 유출이 가능했나, 그리고 재발 방지는 무엇으로 확인하나가 중심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청문회 태도가 왜 저러나와 같은 평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개별 장면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를 단서로 삼아 구조를 설명하는 편집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불출석 사유서를 보시면 내용은 딱 이겁니다. 기존에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 그 사유가 뭔지에 대한 증빙 자료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까? 이 동시통역기 사용하시죠? 제가 저에 대한 그 형사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저스 대표는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한국에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계속 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원 질의와 상관없이 이 주장은 계속됐는데요. 직접 보시죠. 현재 저희가 정부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정부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하천에서 답을 보내면서 청문회에서 충돌이 커질수록 뉴스는 자연스럽게 그 장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반복의 결과가 무엇으로 남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적지 않은 보도들이 불출석했다, 통역으로 실랑이가 있었다, 질의응답이 평행선을 달렸다 등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통역자를 쓰느냐 아니면 통역기를 이제 국회에서 요청한 대로 쓰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건가요? 일단 답변 지연 및 시간 벌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 통역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옆에서 통역을 하게 되면요. 보통 한 1.5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의원당 할당된 질의 시간을 소진하게 만들어서 핵심적인 추가 질문을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책임 회피의 명분이 됩니다.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해가 어려워요. 한국어 표현의 미묘한 차이를 모르겠어요. 라는 식으로 답변을 피할 수 있는 훌륭한 구실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아마 이게 좀 클 것 같은데요. 감정적 대응을 유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의원들 입장에서 좀 화가 나잖아요. 고성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게 뭐냐. 청문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요. 이 본질이 어쨌든 뭐냐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거든요. 이 본질을 흐리는 부수적인 효과를 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장면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무엇이 가려지는지까지 연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통역 논쟁이 있었다면 예의 차원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답변의 지연이라든지 책임 범위 회피, 조사 협조의 태도와 같은 맥락을 같이 보여줘야 사안에 대한 시청자 이해가 깊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작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청문회 보도에서 현장 장면은 주목도를 상당히 높이지만요. 그만큼 유출 구조 및 재발 방지 정보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진은 이 균형을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는지요?
장면을 쓰더라도 시청자가 사건의 핵심 정보를 놓치지 않게 만드는 어떤 편집 원칙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뭐 모든 청문회 방송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자극적인 언사가 오고 가는 장면이 담기는 경우가 보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전달하는 언론사의 입장에서 방송 제작의 기준점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YTN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저희 YTN은 이제 자극적인 언사나 이제 화면에 초점을 맞추다가 정작 중요한 이제 핵심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영상 편집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 연결이나 리포트, 단신 편집 전반에서 청문회 현장 장면을 그 주목도를 높이는 진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이제 사실은 맞습니다. 예. 다만 보도의 중심은 유출 구조와 재발 방지 등 핵심 정보 전달에 둔다는 편집 원칙을 공유하고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의 고성과 삿대질, 그리고 사과 등 청문회 현장 장면은 이 사안의 긴급성과 관심도를 환기하는 도입부 역할로 제안해서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 외에 청문회 영상 역시 기사 내용을 보완하거나 상황 이해를 돕는 범위 내에서 활용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의 중심축은 특정 인물의 반응이나 공방이 아니라 쿠팡 청문회에서 실제로 문제가 제기되었거나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에 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자료 영상을 이슈별로 분류하고요. 또 유출 구조와 관리 책임,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등 핵심 정보가 시청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구조적으로 구성하고 편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장성은 보도의 흡입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긴 했지만 정보 전달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편집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는 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쿠팡 청문회 장면을 시청자의 주목도를 높이는 장치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면서 보도의 중심은 인물의 반응이 아니라 핵심 쟁점의 명확한 전달에 두었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어떤 보도들 좀 살펴주셨습니까?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왜 청문회 보도에 더해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가에 대한 지점입니다. 예. 청문회 뉴스가 이어질수록 그 시청자의 시선은 발언과 공방에 머무르기 쉽고요. 정작 유출 사건의 기본 구조는 흐릿해질 수 있는데요. 예컨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범주라든지 내부 접근 권한과 로그 감사와 같은 통제 체계, 그리고 정부 조사 결과가 기업 발표와 왜 엇갈리는지에 대한 질문들은 청문회 장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업 발표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국정원이나 그리고 경찰의 입장을 교차 확인한 YTN의 일부 보도가 상당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 공조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쿠팡이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를 언급하며 공조와 협력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정원과 무관한 부분이 상당수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 측이 참고인 조사 당시 자체 조사나 포렌식 진행 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런 팩트체크가 사건 보도의 중심축으로 더 확장되지 않는다면 청문회 장면은 다시 본질을 가리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조금 민감하지만 중요한 지점도 짚고 싶은데요. 이번 보도에서 자주 등장한 게 국적 프레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좀 그때그때 달라지는 쿠팡의 국적이 공분을 좀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희석된다, 이런 우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지점이 좀 중요한 부분일까요? 네, 거기에 미국 기업, 미국 경영진, 그리고 중국 출신 전 직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반복될수록 시청자들의 분노가 특정 국가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평가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잡아야 할 핵심은 국적이 아니라 구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상장사라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문제 제기를 하려면 후속 질문이 따라야 할 겁니다. 그 지배 구조가 어떤 규제 공백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감독, 제재 장치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함께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한국 소비자나 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투자자를 염두에 둔 모든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보시면 한국 정부와 갈등을 불사하면서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이를 토대로 보상까지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집단 소송을 대비하는 거거든요. 이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쿠팡에서 또 김범석 의장이 발표한 그 성명서들이 최대한 어필하고 하기 위한 그런 성명서였다고 평가합니다. 쿠팡 그 미국 회사를 굉장히 작은 회사, 중소기업으로 표현을 하고 작은 회사로서 보호를 받아도 육성된다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공격적인, 한국은 다른 전략이시죠. 여기에 국적 프레임만 남으면 해법이 감정적 결론으로 끝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어서 문제다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 이런 구조라면 똑같이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는 쪽으로 저희가 관심을 좀 더 돌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뉴스 비평의 관점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도에서 비판은 강하게 하되 타깃을 특정 국가가 아니라 시스템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선 법과 제도 그리고 세계 시장 구조와 흐름을 들여다보는 언론 보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YTN은 쿠팡의 보상안을 총액은 큰데 체감은 작다. 쪼개기 구조다라고 설명했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왜 기업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도 보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이기보다는 속내가 좀 뻔한 그런 그 보상안에 기업의 민낯을 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런 지적도 좀 따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라는 그런 표현들도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이 엄연히 다른 표현이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1조 6천억 원이라는 숫자도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피해 구제로 이어지는 구조인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막상 나오고 나서는 좋은 소리는 못 듣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 총액만 보면 역대급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금액 1조 6,850억 원인데요. 이게 인당 그 체감하는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게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발표해서 좀 어쩔 수 없이 급한 불 끄기를 한 거고 이게 탈퇴한 고객을 돌아오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라고 보는 게 맞지 이거를 어떤 정한 잘못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안이라고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이 없어지는 대신에 정률 과징금 한도가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올라갑니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은 감정을 전달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업의 책임이 어떤 규칙으로 계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도적 대안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지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작진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사안이 청문회 장면을 넘어서 실제 변화로 가려면 언론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수준의 재발 방지 최소 기준을 만들어 심층 보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보안 관리에 대한 접근 권한을 통제한다든지 로그 감사 문제라든지 조사 협조 의무 같은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놓고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했는지 순차적으로 말이죠. 혹은 그 이후에 시청자 또는 언론의 시각에서 가질 수 있는 의문사항에 대한 지적 등이 담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작진은 이런 형태의 탐사형 보도를 기획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YTN은 당연히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기획할 의향을 가지고 있고요. 3천만 명이 넘는 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쿠팡 사태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들을 이제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YTN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한 달 동안 매일 빠짐없이 쿠팡 관련 아이템을 취재하고 보도하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하지만 방송 뉴스의 시간적 제약으로 한 번에 긴 분량의 보도는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단편적 보도들을 종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재발 방지책 등을 모색해보는 내용 중심의 쿠팡 사태 관련 시사 제작 프로그램을 기획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쿠팡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또 조사 결과 등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은 만큼 사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가 된다면 호흡이 긴 탐사형 시사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재발 방지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도 제작국에서 만들고 있는 팩트 추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쿠팡 사태 관련 탐사 보도 제작물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쿠팡 청문회를 두고 기업과 정부의 신경전만 남긴 채 마무리가 됐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립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수천만 명의 소비자와 또 수만 명의 노동자가 얽힌 사업을 운영한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YTN은 쿠팡과 관련한 여러 논란의 책임 소재 그리고 제도적 보완점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문제들을 앞으로 꾸준히 짚어가면서 보도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였습니까? 네, 이번 주에 좀 디딤돌 뉴스로 꼽고자 하는 보도는 쿠팡의 보상안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예. 이 보도는 쿠팡 사태를 숫자가 아니라 구조로 이해하게 만든 점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네, 1조 6천억 원 보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청자들은 보통 규모에서 이제 판단을 멈추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리포트는 보상 금액 자체를 있는 그대로만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쿠팡과 쿠팡 이치 같은 핵심 서비스에서는 5천 원씩만 배정이 됐고 확장이 필요한 어떤 신사업에서는 2만 원이 배정됐다는 점을 짚어냈는데요. 이 대목에서 이게 피해 보상이 아니라 마케팅 설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기자가 직접 앱에 들어가서 2만 원으로 실제 살 수 있는 상품이 거의 없다는 걸 보여준 장면은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상이 아님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또 하나 의미 있었던 건 이 보도를 통해서 단순 혜택 논란이 아니라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맥락을 드러냈다는 그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보 유출이 불안해서 탈퇴한 이용자조차도 보상을 받으려면 다시 가입을 해야 된다는 모순을 짚었는데요. 이 지점에서 소비자들의 법적 권리에 대한 답까지 충분히 제시되지는 않았지만요. 적어도 쿠팡이 내세운 대규모 보상이라는 프레임을 벗겨냈다는 점에서 이 보도가 사태를 한 단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분명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 논란을 두고 이 보상 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한 내용이었는데요. 관련한 취재기 오동건 기자를 직접 만나서 듣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 쿠팡 보상안 그 발표가 쿠팡에서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아내랑 이렇게 잠깐 카톡 중이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뭐 쓸 게 없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쿠팡에서 취재해 왔기 때문에 뭐 쿠팡 알럭스, 트래블 이런 게 뭔 줄 잘 아는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보상안이 와닿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제가 이제 항상 기사를 쓰는 기준은 소비자의 눈,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 이런 것이 제가 기사를 쓰는 기준이기 때문에 쿠팡의 보상안도 이게 소비자의 어떤 기준에서 정말 쓸만한 어떤 보상들이 있는가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봤더니 이제 뭐 실제로 많이 쓰는 건 5천 원짜리밖에 없었다는 거. 그리고 보통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뭐 쿠팡 알럭스나 뭐 트래블 이런 곳에 2만 원을 배정한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실제 보상이 과연 소비자에게 얼마나 갈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했더니 이렇게 보상안이 크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쿠팡 사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남아있고 여기에 이제 뭐 후속 여파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데 이 조사단 발표 전에 쿠팡이 항상 뭐 자신들의 어떤 행동들을 취합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쿠팡이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은 미국의 투자자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쿠팡이 미국 투자자를 너무 신경 쓰고 한국의 소비자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걸 제가 좀 날카롭게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공시자료 같은 것들을 올리면서 한국의 소비자들에게는 좀 정보가 소외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 좀 위주로 살펴보려고 하고 쿠팡의 어떤 그 보상 앞으로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서도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노출이 됐고 나의 주소가 노출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